바른선 치과원장 박희주입니다. 치과교정 전신교정 다섯 번째로 부정기압 치료에 필요한 뇌학습 기능 교정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부정기압 치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형태적인 치료에 필요한 두 개 안면골 부정렬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렬을 하기 위한 전골 교정이 빠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훈련을 통한 이제 마이오 펑셔널 세라피라고 기능 교정을 하죠. 근기능 교정이라고.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그런 근육이 기능을 하는데 관장을 하고 있는 그 뇌의 뉴럴 서킷을 새로 개조하는 그런 기능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계속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주어진 조건만사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형태와 기능을 교정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근기능 교정을 하려면은 이 근육 활동을 조정 및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신경계가 구동을 하죠. 그렇게 가능하게 하죠. 그 신경계를 관장하는 거는 결국 뇌잖아요. 그래서 뇌에 있는 그 신경계 뉴럴 회로를 우리가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브레인 언어는 브레인은 결국 근육 활동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뇌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뇌는 다행히도 이제 가수성이 있어요. 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뉴럴 서킷이 있으면은 그게 완전히 이렇게 구축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경험과 학습, 뭐 재활을 기반으로 한 계속적인 학습이 주어지면, 반복된 학습이 주어지면 그 신경회로는 재구성하고 다시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뭐 연습이라든지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신경회로 그 연결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인 연결은 우리가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근기능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구강기능 수정에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용해 가지고 뭐 구강 제어 및 조정과 관련된 신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강기능의 근육 활동에 기능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그 기능의 향상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기압을 개선시키려면은 결국 브레인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개선시켜야 할 신경의 회로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신경의 회로는, 그거는 이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그런 뉴럴 서킷에서 발현되는 의해서 발현되는 그 머슬 액티비티를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머슬 액티비티가 뭐냐면은, 이게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 의한 머슬 액티비티는 이 브레인은 그 고위 중추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동이 돼요. 그렇게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하게.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근육 어떤 생존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킨장에 씻고 삼킨다든지 그런 데는 이제 생존 반사 작용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그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그런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발현되는 머슬 액티비티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화할 수 있는, 학습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으면은 심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고쳐야 될 부위들이 있죠. 치아도 많이 결손돼 있고 가지런하지도 않고 무너져 있고 교합이. 그래서 상실된 치아를 뭐 이렇게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보초를 한다든지 해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체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임플란트 수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뒤에 사랑니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교합에 우리가 수반시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교합을 재구축 시켜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안정되면은 교합이 우리가 안정됐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심리적인 개선도 시키고, 오래 지나도 교합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정치료 목표로 할 수 있는 심미와 기능 안정, 이걸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끔은 재발이 돼요. 왜 재발이 되냐 이거예요. 그 교합을 잘못 구성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핵심은 기능이 제대로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을 많이 부여를 하려고 하면은 디자인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디자인만 너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죠. 전화기는 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형태와 기능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럴 때는 고민이 되는데, 생명체도 소물주가 만들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태가 어떤 기능을 창조하긴 하지만은 그 형태가 완성되고 유지되려면은 반드시 적절한 기능이 서포트가 돼야지 유지가 되죠. 우리 몸, 우리 생명체, 나 본인을 스스로 내 몸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5가지로 보거든요. 호흡을 깊이 있게 하고 리드미컬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 내 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해지거든요.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조절하는 거죠. 어떤 걸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양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죠. 수면도 양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수면을 취하고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런 게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생명체는 리듬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자동차도 사놓고 주차장에 계속 주차시키면은 뭐 바람도 빠지고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지죠, 차가. 그렇듯이 우리도 몸을 움직여야죠.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또 움직이더라도 균형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균형 있게.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정신적인 태도, 육체적인, 신체적인 태도.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해서 그게 쉽게 되나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런 사회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기운을 받아서 본인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위험하지 않게 안전수칙을 지키는 그런 예방습관을 몸에 학습시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죠. 스트레스는 받는 거는. 근데 그걸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바로 선제적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개선하려고 조치를 빨리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미루고 미루면은 그게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거든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그렇게 자기 몸을 학습시키는, 그게 수양이죠. 자기 수양이죠. 자가 강령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수를 누리지 않을까요? 제명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생명체의 목적은 유전물질을 복제를 하고 그 보존하기 게 목적이지 않아요? 우리 생명체는 결국은 그 유전체를 복제를 하고 보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슬프나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하려면은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하려면 뭔가를 취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산소를 취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적절하게 휴식도 취해야 되죠. 수면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든지 휴식을 취해야 또 재활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기능들이 보면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게 계속 그대로 머물지 않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그 보상을 하고 적응을 하고 그런 학습을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이제 생명체는 계속 공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몸도 공부하고 머리도 공부하고. 그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호흡하고 연화 자세를 보면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태반호흡을 하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이제 그 산소를 받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스스로 이제 흉곽 운동을 해요.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폐호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훈련을 하고. 연화장도 보면은 이렇게 흡입하고 들어 마시고 삼키는 그런 연화작용을 뱃속에서부터 해요. 연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씻고 삼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성숙되는 거죠. 연화작용이. 그래서 서킹 스왈로잉에서 추잉 스왈로잉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인펀타일 스왈로잉 패턴에서 인펀타일 인매추어 스왈로잉 패턴에서 매추어 스왈로잉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자세야 이제 평생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세도 학습돼 가요. 그러고 나서 자세의 어느 그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이 완성이 돼도 그게 다 대부분 12세 사춘기 이전에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돼도 다시 또 재학습이 계속 평생 이루어져요. 그렇게 보상과 적응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 학습해 가는 거죠. 그렇게 누누이 말하지만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학습. 다행히 학습되는 거지 타고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런 활동들 기능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평생에 간다. 그럼 우리가 고칠 것이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한 번 망가지면 끝이. 이게 생명체의 형태는 모폴로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유전자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런 설계도가. 그렇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유전형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모포로지를 형태를 갖추는 거죠. 유전자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부위에 영향을 미쳤냐도 중요해요.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기능들, 생존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 그게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 기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반사 활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규칙적인 근육 활동이 첨가되면서 거기에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성숙된 기능을 갖춘다는 거죠. 성숙된 기능이라는 거는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우리가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그 고위 중추에서 뭐 어떤 시그널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구동이 되는 그런 근육 운동, 우리 추잉이라든지 이렇게 씹는 추잉이라든지 그런 게 패턴이죠. 그런 게 이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뉴럴 서킷에서 발현되는데, 그게 이제 모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성숙되면은 매추어 라이프 펑크션, 성숙된, 예를 들어 성숙된 스왈로잉 패턴이 바뀌는 거죠. 이제 서킹 스왈로잉에서 흡입하고 삼키는 스왈로잉에서 씹고 추잉하고 삼키는 그런 스왈로잉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서킹하고 추잉하는 이런 거는 그 어디서 구동되느냐?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구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100점 맞을 수도 있고 50점 맞을 수도 있고 0점 맞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학습이 결여된다든지 학습이 저하됐다든지, 그러면 성장도 저하된다든지, 어떻든 성장이 왜곡된다든지, 그렇게 유전형질이 발현되면서 어떤 모폴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부정기압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부정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뭐 얼굴은 비슷하죠. 근데 체경이나 그런 건 다르잖아요. 형질 발현이 다른 거죠. 환경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다른 면도 있죠. 이제 우리가 교정을 한다든지 뭐 보초를 하든지 교합을 재수복해서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럼 그 형태가 변하면 저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도 뭐 부조가 있었다면은 저하가 있었다면은 그게 향상되고 그거에 맞춰서 안정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기능이 불안정해도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은 그게 계속 안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기능이 이제 그 적절한 기능이 이렇게 부여되지 못하면은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그 형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변의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A, B라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이제 교합은 좀 다르죠. 그게 왜 다르냐? B라는 쌍둥이는 그 인뮤추얼 스왈로잉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교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합을 바꿨죠. 재구축시키고 바꿔서 형태를 이제 완성시켰죠. 그런데 인뮤추얼 스왈로잉 패턴이 계속 남아있는 한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이 돼버려요. 형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능이. 보시면은 A 쌍둥이는 침을 삼켜도 입술 주위에 어떤 연동현상이 안 생겨요. 움직임이.
근데 B 쌍둥이는 침을 삼킬 때 보면은 입술지에 연동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B라는 쌍둥이는 임매추어 인펀타일 스왈레잉 패턴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무너뜨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교정을 해서 교합을 완성시켰을 때 그 기능적인 완성까지 시켰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그럼 기능적인 완성을 어떻게 시키냐? 일반적인 근기능 교정만으로 완성이 될까요? 어떤 제어를 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내 CPG,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팅 뉴럴 서킷을 바꿔줘야 된다. 모듈레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건 마사를 통해서. 그 저작계 이렇게 성장과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 호흡하고 저작하고 연화예요. 호흡, 저작, 연화, 그 다음에 또 신체 균형, 포스처. 그러니까 호흡하고 연화를 먼저 보면은, 호흡은 이제 벤틸레이션이 비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화는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작과 연화는.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 1, 2층 같이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통로는 같아. 엘리베이터 통로가 같은 거예요. 직장만 다르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둘이 마주치면 안 돼요. 절대 마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뭐 숨을 쉴 때 음식물이 들어가면 기도로 들어가죠. 폐로 흡인돼 버리죠.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밀한 조정이. 그렇지 않으면 이 조정 능력이 떨어지면은 뭐가 생겨요? 흡인성 폐렴이 생기는 거죠. 흡인성 폐렴.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제 그 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뇌 질환이라든지 뭐 나이 들어서 이제 기저 내에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죠. 파킨슨스 병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그러다 결국은 흡인성 폐렴으로 다 돌아가시죠. 그래서 스왈레잉 패턴을 보면은, 스왈레잉 패턴은 단지 그 리플렉스 반사에 의해서만 스왈레잉 되는 게 아니고 반사에 의해서 안정이 보장이 돼요. 반사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게 폐로 뭐 음식물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후두 덮개가 닫히고 기도가 열리고 라든지, 숨을 쉴 때 기도가 닫히고 그 소화기가 열리는 거죠. 그런다든지 그런 반사 활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음식물이 넘어가고 반사. 근데 이제 적당하게 씻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소화기가 연동 현상이 생기는 이런 거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구동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적절하게 통합이 돼야 완성되죠, 스왈로잉 패턴이.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CPG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예요. 그 타고난 리플렉스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건 하드코어거든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이제 그 생물학자죠. 생물학 박사로 있는 울프강 스타인이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 CPG 뉴럴 서킷에 주어지는 감각 정보 그 경로하고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 계략도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피드백을 보면은 피드백이 두 가지죠. 자체 내 피드백이 있어요. 자체 이게 어떤 근육의 활성이 이루어지면 그 활성 간의 근육의 강도를 감지하는, 자체 내 감지하는 그런 프로프레셉티브 인트릭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뭐 변한다든지 그러면 감각 정보가 변하잖아요.
그 강작 정보를 수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CPG나 그 위에 이제 고위중추로 전달하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익스터로셉티브 패스웨이예요. 외부 경로예요. 외부 경로. 이제 조건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외부 감각 정보 조건을. 그렇게 함으로써 고위중추에 가해져서 고위중추에서 모듈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CPG에. 고위중추에서 강도나 통합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CPG가 모듈레이션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치료 타켓이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외부 환경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 어떤 조건만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만사 학습을. 그렇게 해서 CPG를 모듈레이션 해서 예를 들어서 인펀타일 스왈로잉 패턴을 매추어 스왈로잉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뇌신경은 12가지가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13가지인데 그 나머지 한 가지는 페로몬 호르몬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신경인데 이제 인간은 그 퇴화됐죠. 그래서 12개의 이제 뇌신경이 있는데 이 뇌신경에는 3차 신경이 전부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개재되어 있어요. 3차 신경이. 개전 뉴런이라고도 하고 그 간섬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요. 서로. 그 연결망이 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커넥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중뇌 덮개 부위에는 이제 상구와 하구가 있거든요. 슈페리어 콜리큘러스,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아래쪽에 콜리큘러스 잘못 썼네요. 근데 어쨌든 상구와 하구가 있는데 이 상구는 시각과 청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감각에서 오는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물체를 향해서 방향성 가지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방위 구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하구 같은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는 청각 정보와 체감각 정보를 통합을 해요. 그래서 들으면은 그게 어디서 들리는지 음역이 추적되고 주파수도 인지하고 그 소리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감각 공간 정보를 통합을 하는데 상구와 하구가 이 체감각 공간 정보가 누가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다 3차 신경이 주는 거거든요. 3차 신경이. 3차 신경이 주지 않으면은 봐도 어떤 물체를 봐도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높은지 낮은지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고학내에도 어떤 3차 신경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신경 변성이나 사고로 의해서 차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합을 하는데 턱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합이 안정이 안 돼요. 3차 신경이 차단됐을 때. 그 3차 신경은 그 외양근을 지배하는 그 안신경들 있죠. 오크로모터 너브고 에비디선트 너브고 이런 신경들의 시리알 강그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다 주고받아요. 또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크레니얼 러브뿐만 아니라 후두 신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추에서 나오는 후두 신경에서 오는 감각 정보까지도 이 3차 신경이 꼬리핵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걸. 그래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어떤 정보를? 공간 감각 정보를. 그만큼 3차 신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로 말하면은
3차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 통로가 좁아야 되겠어요? 넓어야 되겠어요? 엄청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3차 신경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 살라무스에 전달되는 그 통로는 따로 신경 다발들이 있어요. 그 3차 신경 메미스커스라고 하는 신경 다발이. 우리 몸은 세 가지 중요한 신경 다발이 그, 정보를 그 살라무스에 주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척수나 그런 데서 오는 정보를 살라무스에 전달하는 미디얼 레미스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이나 이제 그 청각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레터럴 레미스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공간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3차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트리제미널 레미스커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신경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능이, 생존 반응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그 3차 신경이 반드시 뭐 촉발점을 해요. 성숙된 그런 패턴, 기능 패턴에서는 3차 신경이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에 이제 45년도에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네요.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되었던 농부가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닭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봐라. 그래서 물도 주고 음식물도 이렇게 이유식으로 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산 거예요, 그냥. 더 살았을 텐데 그것도 이제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서 죽은 거죠. 안 그랬으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그냥. 브레인 그 파충류 뇌의 그 역할하는 그 뇌는 살은 거죠. 코텍스 쪽만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3차 신경이 차단됐거나 마비됐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콜로라도 농장에서 살아남은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콜로라도 치킨이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마이크라고 지어가지고 이걸 전국에 이제 구경시켜주면서 농부는 돈을 번 거예요. 어떤 뇌가 안 잘렸다 하더라도, 어떤 커트가 안 됐다 하더라도, 멀쩡하더라도 3차 신경만 아니라 추출을 다 뽑아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콤마에 금방 빠져요. 생명체는, 동물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거 다이빙 했다 합시다. 물을 향해서, 찬물을 향해서. 그 찬물에 찬 감각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이마에. 3차 신경이 그 감각을 받아들이거든요. 찬 감각을. 그래서 3차 신경이 그 뇌로만 전달하냐, 그러지 않고 다 개재되어 있잖아요. 그 뇌신경, 10번째 뇌신경인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 이게 큰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역할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 핵에 정보를 전달해요. 찬 감각 정보를.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에서 베거스 너브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 박동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말단으로 가는 브러드 서프라이는 약화시키고 차단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뇌로만 혈액이 공급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호흡은 이게 기관지를 수축시켜서 호흡은 멈추게 만들고, 그런 반사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염이 있다든지, 그래서 계속 비강에 염증이 있다. 그 비강에 염증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토카인이 골수에서 이오지노핀을 이제 만들어서 브로드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지 뭐. 그러면 이제 이오지노필릭 인플라메이션이 더 증폭되거든요. 그럼 염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은 3차 신경을 통해서 베거스 너브에 또 자극이 더 주어지고, 그러면
호흡은 더 멈추려고 하고. 그래서 천식이 오죠. 이게 비강염증을 통해서 오는 천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온 천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비강이 좁아서 부비동 쪽이 이제 통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이 급격히 그 비강 쪽에서 나오는 그 니트록스 옥사이드가 폐포를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그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같은 양이어도 산소 업테이크가 흡수가 덜 되고, 또한 뭐냐면 염증에 의해서 계속 녹이 뒤로 떨어지면은 잘 때 이제 후비를 하고 기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침을 하고, 거기다가 염증이 심해서 이제 천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는 교정 치료하러 온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온 그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 온 거죠. 그래서 창학을 확장해서 치아를 배열함과 동시에 비강을 확장하면은 부비동이 확장되잖아요. 벤틸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스왈로잉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강이라든지 인두라든지 그게 윤활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강 호흡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그럼 비강염증이 완화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호흡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게 다 개선이 되죠. 치료가 되죠. 저절로. 이게 좁았던 그 에어웨이가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면 이 자세도 바뀌어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꼭 운동하는 사람 같죠. 그리고 체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는 호흡에 바로바로 호흡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일단은 호흡은 해야 사니까 바로바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호흡 안 하고 며칠 안 하고는 바로 죽잖아요. 저작계의 기능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 소화, 발음, 연화, 뭐 호흡도 있지만 뭐 대뇌 생리적인 자극도 주어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대뇌 저장력에 의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저작계 교합이 어떻게 완성되냐에 따라서 헤드 포스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전신고학계의 그 대칭적인 균형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몸의 포스처도 달라지고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죠. 제작계가 이렇게 안정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합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은 기능적인 안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연화, 발음, 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장해야 될 게 호흡하고 연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안정이 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그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되죠. 계속 긴장되고 그러면 같은 저장력이, 같은 구조라 교합이라 하더라도 저장력이 세지죠. 근육이 텐션이 증가되죠. 그래서 교합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어떤 헤비지 컨트롤이 돼야 되고,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근거격의 균형을 우리가 교합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그 궁극의 균형이라는 게 교합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눈이나 뭐 여러 가지 감각 정보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교합의 안정을 이루어져서 궁극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위해가 되지 않게, 위해스럽지 않게 교합이 완성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교합과 우리 몸 신체의 균형이 매치가 돼서 서로 위해작용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야 교합이 안정이 돼요. 교합 혼자만으로 절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치과 의사는 이런 고학계의 균형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합이라는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올렸는데, 교합이라는 이런 마차가 있다고 합시다. 교합의 마차예요. 이게 이제 굴러가려면은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죠. 차로 말하면 엔진 역할하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작기는 뭐냐? 근육 활동이죠. 저작 기능이죠. 스왈로잉과 마스티케이션과 스피치도 근육 활동이 하나죠. 그럼 근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부리려면 마부가 있어야 되고, 말을 관리하고, 어디로 말이 가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마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세죠. 자세 컨트롤이죠. 그 교합에 의해서 헤드 포처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마차가 마부가 마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나요? 어떤 승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인을 태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은 뭔 역할을 해요? 마부를 먹고 살게 해주고 말을 키우고 마차를 관리하고 돈을 내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그게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이 마차가 잘 굴러가려면은 이게 이제 동력 역할을 하는 말, 그 다음에 서로 조종자 역할을 하는 그런 마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는, 택시로 말하면 승객일 수도 있고, 차로 말하면 이제 차주일 수 있고, 그런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합이라는 마차는 이거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안정되게 마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래야 이제 성장기라면 성장이 밸런스드 된, 균형된 두 개 안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합은 오랫동안 안정되고. 이렇게 교정을 해서 교합이 구축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구강에 보면은 앞면에 페리스달리스 연동현상이 생기죠. 춤을 삼킬 때. 물론 이렇게 공포스럽다거나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는 연동현상이 생겨요. 춤을 삼킬 때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술이나 이런 걸 써요. 근데 평상시에 쓰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 주위에 연동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계속 그 힘이 고학 내에 이제 치열에 가해지죠. 그래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뭘로 묶어놓고 그 강제로 치아들이 이동되지 않게 묶어놔도 보면은 그 힘에 의해서 다 벌어져 버려요. 벌어지고 틀어지고. 그럼 어디 하냐면 다 이제 조건 반사를 통한 뇌학습 기능 교정 위해서 다시 스왈로잉 패턴을 개조시켜야 돼요. 연동 현상이 생기지 않게. 입술 삼켜도 전혀 입술이 좀 움직인 것 같지만 잘 안 움직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침을 삼킬 때 입술을 안 움직이는 것도 봐야 되지만은 아랫입술을 잡고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 삼킬 때 바로 혀가 앞으로 나온가 안가, 등 스러스트가 아주 잔존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런 것까지 다 소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학습시키고 나면은 이제 다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목젖만 움직이죠. 이렇게 연화작용할 때.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교합이 안정되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라 해도 안 무너져요. 그 기능이 적절하게 서포트 되기 때문에. 스왈로잉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게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800번 정도 스왈로잉을 한대요. 그때마다 한 0.685초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한 30kg 정도 힘이 전달이 된다겠죠. 발휘된다겠죠. 그 힘이.
그 힘이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잘못된 힘이 계속 누적되면은 위해작용이 상당히 미치겠죠. 그 다음에 그 스왈로잉 하는데 그 쓰는 근육이 이 주위 근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온 뭐 우리 몸에 상당한 많은 근육을 써요. 우리 몸의 근육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분의 1을 써요. 춤을 삼킬 때, 연화작용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춤을 삼켜 그냥 삼키지 않고 엉덩이에 관략근을 딱 조이면서 춤을 삼켜 보세요. 훨씬 춤이 잘 삼켜지거든요. 같이 연동되니까 그래요, 그게. 반대로 이 스왈로잉이 아래까지 다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들이 이렇게 서로 서포트 되는 거예요, 서로. 연화적인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저작과 연화 근육이 보면 두 계절을 이루는, 네 두 계절을 이루는 측두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골하고, 일부는 후두골에도 붙어 있죠. 그거에 다 기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진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화작용이 불균형하게 잘못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두 계절을 다 이렇게 뒤틀겠죠. 뒤틀리겠죠. 뒤틀어버려요. 그래서 이 혀가 어떤 연화작용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턱 위치가 결정돼요. 어떻게 보면 머리 위치가 결정되고 그 혀 위치, 혀가 구동되는 연화작용 때 구동되는 그런 3차원적인 공간 점유와는 어디를 경유하고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이 고황 내에 기능도 물론 다를 뿐더러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3차 신경이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생존 활동에 필요한 기능에 그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촉발을 시킨다고. 근데 이제 그 스왈로잉에서 임매추어 인펀타일 스왈로잉 패턴은 3차 신경이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안면신경이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킬 때 이렇게 구륜근이라든지 이렇게 안면 근육들이 연동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 그 안면신경에 구동되는 걸 3차 신경에 의해서 구동되게 뉴럴 서킷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모듈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20개월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이유식 이렇게 씻고 하면서 추잉 스왈로잉 패턴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게 이렇게 매추어 스왈로잉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이게 학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끄러우면 공부 못 하듯이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뭐 다른 잡념이 들면 공부 못 하잖아요. 이제 옆에서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요소가 뭐 국소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겠죠. 혀가 너무 커버린다든지 뭐 이를 이게 손가락을 계속 빠는 습관이 있다든지 턴실이 크다든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생각에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국소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 설소대가 짧은 경우 앵킬로그로시아가 있다는 그러면은 이제 혀 운동에 공간 점유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왈로잉 학습이 저해되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또 젖꼭지를 이런 아티피셜 젖꼭지 있죠. 이러면은 이제 그 스왈로잉 패턴이 잘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비강에 이제 염증이 있다든지 나살 컨제스턴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든지 그러면 또 학습에 방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모셔널 스트레스예요.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생존 활동에 필요한 기능에 필요한 학습은 어쩔 때 잘 이루어지냐, 평온할 때 잘 이루어져요. 평온할 때. 근데 이제 어떤 긴박한 상태, 두려움이 있다거나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면은 학습이 저해돼요. 다시 퇴행되고. 얘들한테 있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게 얘들한테 뭐겠어요? 얘들이 어렸을 때 얘들이 유한할 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디인지 거기 어디죠? 애들 있는 딴 곳에 부모하고 분리시켜 놓은 엄마하고. 그러면은 그 분리감 애들이 어떻게 느끼냐? 눈을 뭐 안 떠도 이게 냄새로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컸더니 엄마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한다고 자꾸 떨쳐놓고 나가요. 그러면 그 분리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습 점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하되거나 결여되거나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런 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매추얼 스왈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 계속 잠잠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차 신경이 안면신경에서 트리거 되는 스왈링 패턴이 계속 남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근육 활동에 보면은 베스티블의 연동현상, 페리스탈리스, 구륜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혀의 투성스러스트, 혀를 농설벽이라든지 이게 입맞춰 스왈링 패턴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이제 조건 반사의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면신경 자극에서 안면근육 운동에 이루어져서 서킹 스왈링이 이루어지는 걸 3차 신경에 의해서 저작근육 추잉 사이클에 의해서 추잉 스왈링이 이루어지는 매추어 스왈링 패턴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애들이 이제 보면은 상악이 작고 컨스트릭션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강도 좁고 상악은 컨스트릭션 안 돼 있어도 비강이 좁으면은 비강이 어디 막혔다거나 그 컨제스턴 나사 컨제스턴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호흡 통로가 막히면은 스스로 호흡 통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상악동이라는 그 공간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 의학적으로 이제 상악동의 공동화라고 그러는데 뉴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상악 비강이 상악 쪽으로 구강 쪽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차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상악 차들이 뿌리 쪽이 뼈가 없어지겠죠. 진짜. 그럼 뼈가 뿌리가 자라야 치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가 잘 이렇게 맹출하려면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밭으로 말하면 밭에 평수가 많아야지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잖아요. 넓어야. 근데 넓으면 뭐 돼요? 깊이가 없어서 바로 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럼 뿌리가 안 자라니까 농작물이 잘 안 자라죠.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이를 키워주는 방법은 얘는 12살인데도 아직도 유치가 남아있고 6살 때, 만 6살 때 나와야 유치원 때 나와 있어야 될 그 훨씬 유치원 이전에 나와 있어야 될 6세 대구치라는 상악 1대구치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반류하지 못해서. 그래서 연화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개골이랑 팔라탈 본을 이게 활성화시켜줘요. 촉진시켜줘요. 그럼 깊이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치아가 맹출이 되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연화작용밖에 없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틀어졌던 이제 두개져도 틀어졌던 게 이제 균형이 생기면은
얼굴도 비대칭에서 대칭적으로 변하고. 이 터닝 포인트가 치아가 이 연화작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두개 안면 성장 패턴으로 이게 가게 만드는데, 즉 말하면 상악이 협소하는데 상악을 확장시킨다면 연화작용을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그러면은 이제 상악이 확장되면 저절로 치아들이 이렇게 맥출될 거 아니에요. 공간이 생기니까 저절로 맥출되고 배열되고. 그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어느 때냐면은 이 상악의 측절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느 때냐, 유치원을 지나서 언제쯤 될까요? 취학 전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이거나 그러겠죠. 만 8세 정도 이전이겠죠. 어쨌든 치아 나이로는 이 측절치가 아직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측절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연화작용을 촉진시켜서 저작과 연화를 촉진시키면은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상악이 커지면서 상악 치아들이 저절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기능만 이렇게 향상시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혀가 짧은 애들은 빨리 혈소대 수술하고 근육을 신장시켜서 혀가 입천장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수술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활을 해야 돼요. 연화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수술하고 나면은 한 2, 3주 사이에 훈련을 시작해서 스카가 생기지 않게 빨리빨리 훈련을 재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배열이 되죠. 혀 운동만 위해서, 운동에 의해서. 얼굴도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성장 패턴으로 바뀌죠. 아래 이게 목젖이 이렇게 목 있는 부위가 이렇게 연화작용이 잘 안 되면 여기에 이제 이소성 지방이 차요. 이렇게 목이, 그 목이 이제 깊지 못하죠. 축 처지고. 이 살을 빠지게 하는 방법은 연화작용을 정상화시켜서 촉진시켜야지만이 여기 이제 지방들이 태워져요. 그래서 이제 설비칼이 이제 깊어졌잖아요. 이 목이. 그러면서 또 호흡 통로도 이렇게 헤드 포스가 바뀌고, 그러면서 호흡 통로도 더 넓어져요. 통로가. 목은 깊어지고 경추는 뒤로 갔죠. 빨간 선이. 그러면서 호흡 통로는 넓어지고, 그러면서 자세도 바뀌겠죠. 그래서 반드시 6세 때 보통 이제 아데노이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아데노이드 수술해도 한 50% 이상이 재발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재활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재활 치료? 연화 재활 치료. 연화 작용이 정상화되게 하는. 그 연화 작용을 정상화하게 하는 게 뭐냐? 뇌학습 기능 교정이라는 게 뉴럴 서킷을 바꿔줘야 돼요. 그 뭐 장치해가지고 뭐 기능 교정한다, 뭐 훈련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런다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재발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이제 아데노크토미, 턴실렉토미 뭐 다 했고, 아데노크토미, 턴실렉토미, 프레녹토미까지 서소대 수술까지 다 했는데 다 기도가 좁잖아요. 아데노크토미 이렇게 아데노가 부었죠. 그럼 아데노크토미를 하고 조건 반사를 통한 뇌학습 기능 교정을 해야 이렇게 유지되고 정상 성장 패턴으로 간다니까요. 재발이 안 되고 성장도 정상화되고. 그죠? 여기도 이 기능만 바꿔줘도 내 뉴럴 서킷 CPG의 뉴럴 서킷의 머슬 액티비티를 모듈레이션 해서 바꿔주면 성장 패턴이 바뀌죠. 정상 성장 패턴으로. 대부분 입이 이렇게 연화장이 잘 안 되는 입이 쭉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목은 이렇게 쳐져 있고 나오고 쳐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죠. 정상 연화 패턴으로 가면은.
그리고 치아 뭐 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저가 이게 지가 좁아서 치아들이 겹쳐서 나오지. 지가 넓으면은 나올 때 편안하니까 제자리 찾아서 나오죠, 저절로. 따로 뭐 치아 시설 배정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이렇게 교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형태를 수정한다고 막 브라켓에 이렇게 장치를 붙여서 그래서 넓히고 그 기능 개선 안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합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아들을 다 묶어놔 버리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치아가 이렇게 어댑테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턱이 틀어져 버려요. 턱이 틀어지면서 얼굴을 뒤튼다든지 몸 자세 체형을 바꿔본다 균형을 무너뜨린다든지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특히 혼합치역이 막 치열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이게 이것에 의해서 우리 몸의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이 다시 재학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특히 굵은 와이어로 막 해서 묶어놔 버린다. 그러면 턱이 틀어지면서 우리 몸을 체형을 바꿔본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은 이 혼합치기이기 때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단 꼭 빨리 해야 될 경우는 앞에 치아들이 너무 뒤틀려져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물리는데 경로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는 빨리 브라켓에서 붙여서 교정하는 거는 공간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턱의 경로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정상 성장 패턴으로 바뀌죠. 저절로. 그래서 이런 어느 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느냐가.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간을 확장하면서 또 공간만 확장해서는 안 되고 뼈 공간 자체를 넓히면서 기능을 항상 서포트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헤드 포스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균형을 찾게 뭐 외부 장치를 또 추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성장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목이나 이런 게 다르죠. 보시면은 지금 옛날에 치료한 경우에요. 오서페딕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턱 교정을 한 거예요. 턱 교정을 해서 턱을 이렇게 전방 성장을 했더니 어때요? 경추도 이렇게 따라 나와 버리죠. 이랬던 경추가 같이 나와 버리잖아요. 호흡 통로가 확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체형도 개선이 안 되고 나왔던 턱도 다시 들어가 버리고 입술 같은 것도 여전히 연화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삐 나와서 이게 립 인컴피던스가 계속 존재하죠. 부정이. 그래서 확장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능적인 것도 수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통로가 좁아지지 않게 경추가 앞으로 턱이 나오면 경추가 따라오지 않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쭉 이루어지게 자연적으로 경추가 뒤로 가잖아요. 호흡 통로가 넓어지죠. 턱이 이제 비상하고 하하고 이렇게 같이 앞면이 전방 성장이 충분히 되고 호흡 통로는 넓어지고 그게 진정한 전방 성장이거든요. 교합의 변함은 씻고 삼키는 기능과 얼굴을 변화시키고 호흡은 물론 체형 자세 균형 체계를 변화시켜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이제 믿을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평생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과 교정치료는 교합부 변화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신중하게 하면서 교합부 변화가 정상적인 교합부 변화. 그러면 정상적인 교합부 변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교합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어나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또 학습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세가 발달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세가 발달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